균열의 시작. 요즘 왜 이렇게 매일 늦게 들어오는 거야? 나는 손에 들었던 신문을 내려놓고 현관에 들어서는 서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다소 흐트러져 있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은밀한 흥분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바쁜 거 당신도 알잖아? 서연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며 곧장 부엌으로 가물을 따랐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마음이 불편했다. 이런 대화는 지난 보름 동안 우리 일상의 상투적인 풍경이 되어버렸다. 예전에 서연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항상 먼저 나에게 달려와 안기거나 적어도 웃으며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봐 주곤 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마치 임무를 완수하듯 기계적으로 매일의 일과를 반복하고 있었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 밤 이럴 수는 없잖아. 가끔은 전화도 안 받고. 나는 그녀를 따라 부엌 문 앞에 서서 은근히 불평하는 어조로 말했다. 서연은 물컵을 들고 있던 손을 멈칫하더니 몸을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짜증이 서려 있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래? 일 때문이라고 말했잖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내가 혹시 딴 데 가서 바람이라도 피우는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몇 단 높아지며 노골적인 자증을 드러냈다. 나는 그녀의 반응에 순간 멈칫했다. 바람이라는 단어가 마치 바늘처럼 내 심장을 쿡 찔렀다. 우리는 결혼 5년 차였다. 대학 캠퍼스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늘 깊고 단단했고 이런 식으로 같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우리가 천생연분이라고 서로를 믿고 사랑한다고 항상 믿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믿음의 저울이 기울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런 뜻이 아니야. 나는 싸움을 키우고 싶지 않아 목소리를 낮췄다. 그냥 당신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걱정돼. 그리고 혹시 살이 좀 빠진 거 아니야? 나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만지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뜨거운 것에 닿은 듯 내 손을 피했다.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아니야. 요즘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좀 덜 먹었나 봐. 그녀는 급히 물을 마시더니 나 먼저 씻을게. 피곤하다.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제자리에 서서 뻗었던 손을 허공에 둔 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 우리 사이에 언제부터 이런 거리가 생긴 걸까? 예전에는 그가 내 품에 안겨 일에 불만을 털어놓는 걸 가장 좋아했고 나는 늘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며 격려해 주었다. 나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에서는 지루한 연속극이 방영되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서연이 방금 내뱉은 내가 혹시 딴 데 가서 바람이라도 피우는 것 같아? 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 말은 너무나도 뜻밖이었다. 그녀가 할 만한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늘 다정했고 화가 나도 그렇게 격한 단어를 쓰지 않았다. 내 착각일까? 나는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사연은 광고, 회사에서 기획 일을 하고 있었으니 바쁜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예전에는 야근을 해도 항상 회사에서 했고 가끔 늦어지면 메시지를 보내거나 나에게 데리러 오라고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늘 고객과 미팅 중이거나 동료들과 회식 중이라고 했다. 가끔 내가 전화를 걸면 지금은 받기 곤란해라고 말하며 급히 끊었고 다시 걸면 꺼져 있었다. 다음 뇌심장을 찔러대며 급히 곤란해라고 말하며 급히 끊었고 다시 걸면 꺼져 있었다. 다음 날 물어보면 항상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나는 서연을 뼛속까지 사랑했다. 우리는 서로의 첫사랑이었다. 풋풋한 대학 시절부터 사회생활을 거쳐 결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함께 겪었다. 그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변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홀린 듯이 그녀의 SNS를 훑어봤다. 최근에 올린 게시물이 거의 없었다.
가끔 올라온 몇 장의 사진도 동료들과의 회식 사진이었다. 나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의심스러운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었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일이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었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들불처럼 무성하게 자라났다. 샤워를 마친 서연이 침실에서 나왔다. 헐렁한 잠옷 차림의 머리카락은 축축했다. 그녀는 나를 한번 힐끗 보더니 곧장 베란다로 가서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등지고 있었기에 휴대폰 화면의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희미한 미소를 느낄 수 있었다. 그 미소는 나를 위한 것도 우리 가정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내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누구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대화할 사람이 있어?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서연의 몸이 분명히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휴대폰 화면을 아래로 향하기 베란다 난간에 내려놓았다. 고객이 내일 제안서 때문에 물어볼 게 있어서.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억지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냉소했다. 고객이라니. 어떤 고객이 밤 10시가 넘어서 그렇게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해? 나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나는 다가가서 탁자 위에 놓인 그녀의 차키를 집어들었다. 지난번 주유할 때 그녀의 차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로션 향수가 놓여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오늘 나는 다른 향을 맡았다. 희미한 코롱 향이었다. 내 향수가 아니었다. 내 향수가 아니었다. 내 마음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베란다에 서 있었고 달빛이 그녀의 몸에 쏟아져 그녀를 다소 희미하게 만들었다. 나는 갑자기 그녀가 나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이에 정말 문제가 생긴 걸까? 나는 눈을 감고 우리가 함께했던 달콤한 시간들을, 함께 그렸던 미래들을 떠올리려 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은 먼지가 쌓인 듯 희미하고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연은 출근 준비를 서둘렀다. 회사에서 아침 회의가 있다고 했다. 나는 바삐 움직이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텅 비어버렸다. 나는 어젯밤 그녀의 대화 내용에 대해 묻지 않았고 차 안의 고롱 향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방관자처럼 우리가 한때 사랑했던 감정이 조금씩 시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다고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사립탐정이었다. 언젠가 그의 도움이 필요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진우 형, 나 좀 도와줘. 내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전화 너머로 진우 형의 쾌활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오, 지훈아, 무슨 일이야? 우리 대변호사님이 먼저 전화를 다 하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사람 한 명을 좀 찾아줘. 내 아내. 전화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다. 진우 형의 숨소리가 몇 배는 더 거칠어진 것을 느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말했다. 지훈아, 확실해? 이거 작은 일이 아니잖아. 확실해. 내 어조는 단호했지만 마음은 칼로 찢기는 듯했다. 이런 단계까지 가고 싶지 않았지만 내 직감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속삭였다. 알았어. 자료 보내줘. 최대한 은밀하게 처리할게. 진우 형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체념이 섞여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봤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차가운 바닥에 쏟아졌지만 그 순간에 내 마음은 데울 수 없었다. 엄청난 피로감이 밀려왔다.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였다. 나는 다가올 진실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서연이 나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간절히 알고 싶었다. 사흘 후 진우 형은 한 카페에서 나를 만났다.
그는 나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며 얼굴에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는 한숨을 쉬며 안경을 고쳐 썼다. 결과가 당신이 원하던 바는 아닐 거야. 내 심장이 순간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받아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출력된 통화, 기록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서연과 한 남자가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웃고 떠들었고 남자는 심지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민준, 서연의 첫사랑. 내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며 위민거리는 이명만 남았다. 내가 어떻게 민준을 잊을 수 있었을까? 그는 서연의 대학 시절 남자친구였고 동시에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들이 헤어진 후 서연은 너무나 힘들어했고 내가 늘 그녀 곁에서 위로하고 보살펴주면서 서서히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나중에 민주는 유학을 떠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 나는 그 과거가 이미 묻혔다고 더 이상 우리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남은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봤다. 모든 사진이 칼날처럼 내 심장을 잔인하게 찔러왔다. 그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었다. 심지어 민준이 서연을 집에 바래다 주는 길에 차 안에서 두 사람이 포옹하는 사진도 있었다. 비록 옆모습이었지만 나는 서연이 그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치밀하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내 손이 심하게 떨렸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들이 언제 다시 연락한 거야? 나는 힘겹게 몇 마디를 뱉어냈다. 내 목소리는 마치 내 것이 아닌 듯 쉬어 있었다. 진우 형은 허리를 굽혀 사진들을 주워주더니 통화 기록을 나에게 건넸다. 한 달 전쯤일 거야. 민준이 귀국했고 어떻게 서연이란 연락이 닿았나 봐. 요즘 아주 가깝게 지내. 거의 매일 만나는 것 같아. 한 달 전. 그건 서연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했다. 나는 마침내 이해했다. 왜 그녀가 갑자기 낯설게 변했는지, 왜 그녀의 차에서 낯선 코롱 향이 났는지, 왜 그녀가 그렇게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누군가와 대화했는지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나왔다. 나는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아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사랑이 내 눈앞에서 다른 남자에게 조용히 침식당하고 있었다니. 지훈아, 괜찮아? 진우 형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었다. 괜찮아. 나는 커피잔을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들 수가 없었다. 커피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나 먼저 갈게. 나는 일어섰다. 다리가 풀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지훈아,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 진우 형이 나를 불렀다. 이런 일은 냉정하게 처리해야 해.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손을 흔들며 카페를 나섰다. 밖에 햇살은 눈부셨지만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차가웠다. 집에 돌아오자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서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손에 그 사진들과 통화 기록을 꽉 쥐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는 서연과 민준이 함께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었다. 한때 나와 서연의 것이었던 친밀한 행동들이 이제는 다른 남자와 공유되고 있었다. 나는 역겨움과 배신감을 느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한참 후에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고 배경은 KTV나 술집처럼 시끄러웠다. 어디야?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었다. 동료들이랑 회식 중인데. 왜? 그녀의 어조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어떤 동료? 나는 냉소했다. 민준이야? 전화 너머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나는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배경음악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당신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민준이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밖의 불빛들을 바라봤다. 서연아, 내가 바보 같아 보여?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 모른다고 말했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높아지며 명백한 분노를 드러냈다. 사진이랑 통화 기록 다 내 손에 있어. 언제까지 변명할 거야? 나는 말을 잘라냈다. 더 이상 그녀와 이런 숨바꼭질을 하고 싶지 않았다. 전화 너머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그녀의 표정이 지금쯤 얼마나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할지 상상할 수 있었다. 당신 나 미행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하며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내가 당신을 미행했다고? 나는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에는 자조와 비애가 가득했다. 서연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나에게 미행했냐고 물을 염치가 있어?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은 대체 뭘 한 거야? 우리 5년 결혼 생활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그녀는 한참을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된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지금 당장 돌아와. 우리 얘기 좀 하자. 못 가. 그녀가 갑자기 소리쳤다.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 당신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좋아, 서연아. 당신이 나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 더 이상 할 말 없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마음속은 꽁꽁 얼어붙었다. 나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를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저 뼛속까지 시린 차가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절망감만 느껴졌다. 나는 침실로 가서 옷장을 열고 내 여행 가방을 꺼냈다. 하나씩 내 옷을 넣기 시작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숨이 막힐 것 같은 이 집에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 당신은 정말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어.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깊은 밤 거리를 목적 없이 걸었다. 도시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지만 지금 내 마음속의 어둠을 밝힐 수는 없었다. 내 머릿속에는 서연과 민준의 사진들과 그녀가 전화해서 내뱉은 못 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모든 장면, 모든 단어가 마치 채찍처럼 내 심장을 계속해서 때렸다. 나는 한때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다. 심지어 그녀를 위해 민준과 친구 관계를 끊기까지 했다. 그때 민준과 서연이 헤어졌을 때 서연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했다. 나는 민준의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누구에게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조심스러웠다. 나중에 민준이 유학을 떠난 여고에게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이제 꿈은 깨졌고 나중에 민준이 유학을 떠난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고백했다. 나는 한 호텔에 투숙했다. 방은 캄캄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동이 틀 때까지 눈을 뜨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다고 결심했다. 나 자신을 위해 뭔가 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나는 변호사였기에 이혼 절차와 복잡성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내 동료이자 친한 친구인 박 변호사를 찾아갔다. 시온아, 무슨 일이야? 얼굴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박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이야기했다. 서연과 민준의 이야기를 할 때 박 변호사의 얼굴에도 충격적인 표정이 떠올랐다. 민준이라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분명히 그 이름이 낯설지 않은 듯했다. 이거 정말 예상 밖인데. 나도 예상 못했어. 내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선우 형, 나 이혼하고 싶어. 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말했다. 지훈아, 확실해. 이혼은 작은 일이 아니잖아. 너희 결혼 5년 동안 사이가 좋았는데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 오해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다. 사진이랑 통화 기록 다 내 손에 있어. 그녀가 직접 인정했어. 용서할 수 없어. 알았어. 박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미 결심했다면 내가 처리해 줄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해? 나는 그에게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다. 우리의 공동재산, 주택, 예금 등을 포함해서 나는 심지어 서연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이미 생각해 놓았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나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한때 결혼이 평생의 일이라고, 두 사람이 함께 가꾸는 안식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식처는 누더기가 되어 더 이상 나의 사랑과 신뢰를 지탱할 수 없었다. 며칠 동안 나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서연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마치 하룻밤 사이에 모든 연결이 끊어진 것 같았다. 내 마음은 텅 빈 것처럼 매일 거대한 공허함과 고통 속에서 살았다. 나는 서연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도 나처럼 고통스러워할까? 아니면 민준과 함께 달콤한 시간을 즐기고 있을까? 이 생각에 역겨움이 밀려왔다. 나는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나 자신을 바쁘게 만들려 했었다. 밤낮 없이 일하기 시작했고 몇 건의 어려운 사건을 맡아 서류 속에 파묻혔다. 하지만 밤이 깊어 고요해질 때마다 그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우리가 함께했던 달콤한 시간들도 떠올랐다. 서연은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고 내가 야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따뜻한 음식을 남겨두곤 했다. 그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고 우리는 주말마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로맨스 영화를 여러 편 보곤 했다. 그녀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고 우리는 많은 곳을 함께 여행하며 수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 이제 그 모든 추억들이 나를 찌르는 칼날이 되었다.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우리의 사랑은 정말 시간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첫사랑의 유혹을 견디지 못했던 걸까? 나는 나 자신을 반성하기 시작했다. 내가 뭔가 부족했던 걸까? 내가 너무 바빠서 그녀를 소홀히 한 걸까? 내가 너무 바빠서 그녀를 소홀히 한 걸까? 내가 그녀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걸까? 나는 계속해서 되돌아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서연에게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그녀에게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 주었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가꾸려 노력했다. 그런데 결국 나는 배신당했다. 나는 바보 같았다. 혼자서 행복에 잠겨 있었는데 내 아내는 밖에서 다른 남자와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다니. 나는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곧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다. 할 얘기 없어.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다. 그녀는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은 걸까? 그건 그녀가 우리 결혼 생활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뜻일까? 나는 호텔 창가에 앉아 분주한 도시를 바라보며 전례 없는 고독감을 느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진우 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을 계속 지켜봐줘.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겠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진우 형에게서 곧바로 메시지가 왔다. 민준의 상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했다. 그는 귀국 후 안정된 직업 없이 친구들과 투자 회사를 동업하고 있었지만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듯했다. 그 자식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일도 못했어. 진우 형이 전화로 말했다. 서연이랑 연락이 닿은 것도 투자자를 찾으려던 것 때문이라고 들었어. 내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서연에게 접근한 것은 사랑 때문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를 이용하려던 것이었다. 무엇을 이용한다는 말인가? 서연이 광고 회사에서 기획 일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 집의 경제권은 줄곧 내가 쥐고 있었다. 그녀는 돈이 많지 않았다.
그가 서연에게 돈을 요구했어. 내가 물었다. 아직 직접적인 금전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어. 하지만 그들이 만나는 빈도가 매우 높고 여러 번 고급 장소에서 만났어. 진우 형이 말했다. 내 생각엔 그가 서연의 인맥을 이용하려 하거나 그녀에게서 뭔가를 얻으려 하는 것 같아. 내 분노가 순간 극에 달했다. 민준이 단지 돈 때문에 서연을 이용하기 위해 그랬다면 서연은 어땠을까? 그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 우리가 부부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이용당하려 한 걸까? 아니면 자진해서 이용당한 걸까? 계속 그들을 감시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들의 모든 동향을 알아야겠어. 전화를 끊고 나는 마치 우리 아내가 진 야수처럼 느껴졌다. 분노와 고통이 뒤섞여 거의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내 아내가 꿍꿍이가 있는 남자에게 놀아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고 그녀의 배신은 더욱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서연과 직접 만나 이야기해야 했다. 나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집안은 적막했다. 침실로 가보니 서연의 옷가지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녀의 흔적은 희미했다. 침대 시트를 만져보니 차갑고 반듯했다. 분명 그녀는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다.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아려왔다. 그녀는 나를 마주하기 싫어 집 밖에서 지내고 있었다니. 나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창밖은 점점 어두워졌다. 밤이 깊어서야 문 밖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분명히 멈칫했다. 그녀의 눈빛에 순간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당신 돌아왔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안 돌아오면 당신은 영원히 안 돌아올 생각이었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내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어떻게 당신을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어. 마주하기 힘들 게 뭐 있어? 나는 일어서서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를 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피곤함과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뭘 더 얘기할 게 있어.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 당신과 민준에 대해. 나는 한마디씩 말했다. 모든 단어가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고 동시에 그녀의 심장도 찔렀다. 서연의 몸이 분명히 굳어지더니 이내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어. 아무 관계 없다고? 나는 냉소했다. 사진이랑 통화 기록 다 내 손에 있어. 아직도 변명할 거야? 내가 바보 같아 보여?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냥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불쌍하다고?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도와주는 게 그 사람과 포옹하고 도와주는 게 매일 밤 지가 안 들어오고 그 사람과 몰래 만나는 거야? 서연아,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몰래 만난 거 아니야. 그녀가 소리쳤다. 결국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냥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냥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서 당신 첫사람을 찾아갔다고? 내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한때 당신에게 상처 주고 이제는 당신을 이용하려는 남자를 찾아갔다고? 서연의 몸이 맹렬하게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충격이 가득했다.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 민준이 귀국 후 안정된 직업이 없어. 투자 회사를 열었지만 경영이 좋지 않아. 그는 돈 때문에 당신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온 거야. 나는 진우 형이 조사한 내용을 그녀에게 말했다. 어조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거야. 그냥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우정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야. 후정?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슬픔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다.
서연아, 당신 너무 순진해. 그 사람이 정말로 오정을 되찾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그는 당신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당신은 기꺼이 그에게 놀아나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그에게 놀아난 거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어. 그 사람이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고 생각했어. 그럼 당신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나는 나 자신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떨었다. 당신은 내가 지난 며칠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 당신은 내가 그 사진들을 봤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서연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그녀는 웅크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어깨가 계속해서 떨렸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 분노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아주 희미한 안타까움도 있었다. 결국 그녀는 내가 수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였으니까. 서연아, 우리 이혼하자.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이혼하자고. 나는 다시 한번 말했다. 어조는 단호했다.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고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도 없어. 서연의 얼굴이 빗기 없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싫어. 이혼하기 싫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다시는 민준을 만나지 않을게. 그녀는 달려와 내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애원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지만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예전 같으면 그녀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지고 그녀의 애원에 타협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 마음은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렸다. 끝났어.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평온하게 말했다. 서연아, 어떤 일은 일단 벌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어. 서연의 울음소리가 텅 빈 것이 울려 퍼져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그녀는 절망에 빠진 아이처럼 내 다리를 꽉 붙잡고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내 마음은 차가운 돌덩이 같아서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녹아들지 않았다. 서연아, 놓아줘. 나는 목소리에 피곤함을 담아 말했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어.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물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왜? 왜 이렇게 된 거야? 우리 항상 좋았잖아? 좋았다고? 나는 냉소했다. 당신은 좋았다고 생각해? 당신이 민준과 함께 있는 게 우리 사이가 좋았다는 거야. 아니야. 그 사람하고 함께 있지 않았어. 그녀가 급히 변명했다. 그냥 우리 사이에 대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냥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었을 뿐이야. 얘기? 차 안에서 포옹하고 매일 밤 집에 안 들어오면서 얘기?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서연아, 내 믿음을, 우리 결혼 생활을 뭘로 생각한 거야? 그녀는 완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계속 저었다. 눈물이 끊어진 실 같은 진주처럼 계속해서 떨어졌다. 잘 생각해봐.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서재로 가서 내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이혼 합의서를 꺼냈다. 합의서 여기 두고 갈게. 언제든 마음 정해지면 서명해. 말을 마치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고 그녀의 울음소리도 듣지 않았다. 한 번 더 보면, 한마디 더 들으면 내 마음이 다시 흔들릴까봐 두려웠다. 나는 차를 몰고 아파트를 떠났다. 목적 없이 도로를 달리며 창밖의 밤 풍경을 바라봤다. 밤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도 점점 더 가라앉았다. 나는 한때 내 삶이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하게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배신이 내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진우 형에게 갔다. 그가 나를 봤을 때 분명히 멈칫했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다. 서연이랑 다 얘기했어. 내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이혼 합의서 집에 두고 왔어. 진우 형은 한숨을 쉬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긴 고통보다 짧은 고통이 낫지. 나는 스무숨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긴 고통보다 짧은 고통이라니. 말은 쉽지만 실행하기는 하늘의 별 타기만큼 어려웠다. 내 심장은 마치 산채로 찢겨나가는 듯 아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지훈아,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진우 형이 물었다. 모르겠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진우 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나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나는 그가 나를 위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나는 진우 형의 소파에 앉아 창밖의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바라봤다. 내 머릿속에는 서연과 내가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했던 모든 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우리는 한때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달콤했다. 나는 심지어 우리가 결혼하던 날 그녀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내 앞에 서서 네 라고 맹세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한다. 이제 그 맹세는 너무나도 비웃음처럼 들렸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우리가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훑어봤다. 사진 속 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눈빛은 맑았다. 늘 내 옆에 기대어 작은 새처럼 보였다. 그때의 그녀는 나를 너무나 사랑했고 나에게 너무나 의존했다. 그런데 이제 나를 사랑했던 그 서연은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얼굴을 손에 묻었다. 내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다. 나는 이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가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저 진우 형의 아파트에 혼자 머물며 멍하니 있었다. 나는 마치 영혼 없는 육체처럼 모든 것에 흥미를 잃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어디야?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피곤해 보였고 약간 쉬어 있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 당신 만나고 싶어. 그녀가 말했다. 우리 진지하게 얘기하자. 응? 뭘 얘기할 게 있어? 나는 말했다. 합의서 이미 집에 뒀어. 당신이 서명하면 우리는 끝낼 수 있어. 싫어. 그녀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이혼하기 싫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게. 서연아, 내가 아직도 당신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이미 나를 배신했어. 내가 당신에게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해? 정말 잘못했다고. 그녀가 애원했다. 맹세할게. 앞으로 당신에게 더 잘할게. 내 월급 다 당신에게 줄게. 다시는 민준 안 만날게.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나는 침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디 있는지 말해줘. 그녀가 다시 물었다. 내가 당신 찾아갈게.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응? 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진우 형 집 주소를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녀가 정말로 뉘우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앉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었지만 5년간의 우리 관계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곧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서연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다. 매우 초췌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달려와 나를 안고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나는 그녀를 밀어내지 않고 그저 그녀가 나를 안고 있게 내버려 두었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그녀를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일단 들어와.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따라 집으로 들어왔다. 진우 형은 우리를 보자마자 조용히 거실을 나갔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다. 서연은 여전히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마치 내가 갑자기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제 좀 진정됐어?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훌쩍거렸다. 진정됐어. 당신이랑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 얘기해봐. 내가 말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민준이랑 연락해서는 안 됐고 당신에게 숨겨서도 안 됐어. 그 사람에게 아직 조금의 감정이 남아있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당신을 배신할 생각은 한 번도 없었어. 당신을 떠날 생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조금의 감정. 나는 냉소했다. 조금의 감정 때문에 매일 감집에 안 들어와도 되고 그 사람과 포옹해도 되고 우리 결혼 생활을 내팽개쳐도 되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어. 그 사람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고 생각했어. 우리 사이에 점점 공통점이 없어지는 것 같았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구했다고?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서연아, 만약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나에게 말할 수 있었잖아.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거야. 밖에서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그녀가 울면서 말했다.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맹세할게. 앞으로 당신에게 더 잘할게.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줄게. 다시는 민준 안 만날게.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나를 붙잡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아직도 당신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눈빛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정말 당신이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우리 집을 잃고 싶지 않아. 나는 침묵했다. 그녀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지만 5년간의 우리 관계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다. 나에게 시간을 줘. 내가 말했다. 나도 잘 생각해 볼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감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지, 용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혼란스러웠다. 밤이 깊어졌다. 나는 휴대폰을 쥐고 3번이나 망설이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문을 열자 거실은 칠흑 같았지만 침실에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작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귀에서는 밍밍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침실 문으로 다가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나는 서연이 술 취해 침대에 누웠다. 공기 중에는 알코올과 정육의 냄새가 뒤섞여 내 코를 찔렀다. 그리고 그녀에게 키스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은 서로의 옷 위를 었다. 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 쥐고 있던 이혼 합의서는 내가 쥐어짜는 바람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내 눈빛은 차갑고 절망적이었다. 눈앞에 적나라한 배신을 응시했다. 내 몸은 침실 문 앞에 뻣뻣하게 서 있었다. 마치 정지 마법에 걸린 듯했다. 눈앞의 모든 것이 날카로운 칼처럼 내 심장을 잔인하게 찔렀고 내 오장육부를 휘저었다. 나는 서연과 민준을 바라봤다. 그들의 행동, 그들의 눈빛, 모든 것이 나의 어리석음과 순진함을 비우는 것 같았다. 나는 한때 서연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우리 결혼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이 장면은 내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냈다. 그녀는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 그저 연기하고 나를 속이고 있었을 뿐이었다.
내 손은 이혼 합의서를 꽉 쥐고 있었다. 손톱이 거의 손바닥을 파고들 지경이었다. 종이 가장자리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침실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내 마음은 처음에 극심한 고통에서 이제는 마비된 듯 차가운 죽음의 정적만 남았다.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달려들어가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곳에 서 있었다. 투명한 방관자처럼 이 터무니없는 소국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시선은 서연의 취한 얼굴을 스쳐 지나 민준의 의기아련한 얼굴에 멈췄다. 한때 내가 형제처럼 여겼던 남자, 서연 때문에 연락을 끊었던 이 남자가 지금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내 아내를 침범하고 있었다. 이런 배신은 어떤 말보다도 더 치명적이었다. 나는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강렬한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몸을 돌려 조용히 침실을 나섰다. 이 문을 나섰다. 나는 문을 닫지 않았다. 그저 문이 살짝 열린 채 그들의 추악한 행위를 계속해서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거실로 가서 불을 켰다. 밝은 불빛이 순식간에 어둠을 몰아냈지만 내 마음속의 먹구름은 몰아낼 수 없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이혼 합의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진우 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봤어. 박 변호사님에게 연락해서 내일 아침 일찍 정식으로 이혼 절차 시작해 달라고 해. 메시지를 보내고 나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가에서는 통제할 수 없이 차가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이 눈물은 서연을 위한 것도 민준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바로 나의 잃어버린 사연을 위한 5년 동안 짓밟힌 나의 결혼 생활을 위한 눈물이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침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서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나는 눈을 떴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약간의 의기양양함과 만족감이 섞여 있었다. 내 심장이 다시 한번 비틀렸다. 나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간 물 한 잔을 따랐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지만 내 마음속의 불꽃은 꺼뜨릴 수 없었다. 곧 침실 문이 열렸다. 민준이 술에 취한 서연을 부축하고 나왔다. 그는 거실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분명히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서연도 나를 봤다. 그녀의 흐릿했던 눈빛이 순간 몇 배는 또렷해지며 얼굴에는 공포와 당황스러움이 떠올랐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차갑게 그들을 바라봤다. 민준의 얼굴색이 좋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놓아주더니 애써 침착한 척 나에게 말했다. 지훈아, 내 말 좀 들어봐. 일이 당신이 본 것과는 달라. 내가 본 것과 다르다고? 나는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에는 조롱과 비애가 가득했다. 그럼 어떤데? 내가 눈이 잘못된 거야? 아니면 너희 둘이 연극 연습이라도 하고 있었어? 민준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다. 그는 내가 모든 것을 봤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민준의 곁에서 몸부림쳐 벗어나더니 털썩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몰랐어. 그녀는 말하면서 손을 뻗어 내 옷자락을 잡으려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피했다. 눈빛에는 혐오감이 가득했다. 술에 취했다고? 서연아, 이런 변명을 내가 아직도 믿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아직도 당신에게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해? 정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녀가 울면서 애원했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나 없이는 못 산다고? 나는 냉소했다. 방금 침대에 있을 때는 왜 나 없이는 못 산다는 생각을 안 했어? 당신 첫사랑이랑 희낙락할 때는 왜 나 없이는 못 산다는 생각을 안 했어?
서연의 몸이 맹렬하게 떨렸다. 그녀는 내가 모든 것을 봤다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옆에 서서 얼굴색이 극도로 좋지 않았다. 그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나는 탁자 위에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어 서연 앞에 던졌다. 서명해. 우리 사이는 여기서 끝이야. 서연은 그 합의서를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싫어. 이혼하기 싫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나를 배신했고 당신 손으로 우리 결혼 생활을 망가뜨렸어. 이제는 당신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민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민준, 오늘 네가 한 모든 일을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반드시 몇 배로 대갚아 줄 테니까. 민준의 몸이 맹렬하게 떨렸다.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내가 쉽게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몸을 돌려 떠날 준비를 했다. 지훈아, 서연이 갑자기 소리쳤다.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가지마,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없어.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집 밖으로 나섰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애원을 듣고 싶지 않았고 그 위선적인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다. 문을 닫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문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눈물이 통제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내 심장이 터질 듯 아팠다. 나는 한때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믿었다. 그런데 결국 그녀에게 잔인하게 상처받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우 형, 내일 아침 일찍 법원으로 가자.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박 변호사를 데리고 곧장 법원으로 갔다. 내 마음은 차갑고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서연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 법원 절차는 빠르게 시작되었다. 나는 이혼 소장과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그 사진들, 그 통화 기록, 그리고 어젯밤 내가 직접 목격한 모든 것이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서연은 곧 법원 소환장을 받았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애원했다. 자신은 변할 것이고 평생 나를 보상하며 살겠다고 했다. 서연아, 내가 아직도 당신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녀에게 차갑게 말했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그녀는 다시 히스테리컬하게 울기 시작했지만 나는 더 이상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내 마음은 어젯밤에 이미 완전히 죽었다. 민준도 나에게 전화해서 만나서 설명하고 싶다고 했다. 설명할 거 없어.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과 서연의 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지훈아,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 우리 그래도 친구잖아. 친구? 나는 냉소했다. 네가 감히 나에게 친구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나를 배신하고 이제 와서 친구를 논하고 싶어? 내가 아직도 너를 믿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위선적인 설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이혼 소송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서연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췌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기운이 없어 보였다. 판사가 이혼에 동의하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울면서 말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합니다.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도 그녀를 변호하려 했었다. 그녀가 한때 어리석었을 뿐이라고, 술에 취해서 그랬을 뿐이라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지만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모든 증거를 판사에게 제출했다. 그 사진들, 그 통화 기록, 그리고 내가 어젯밤 직접 목격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판사가 그 사진들을 보여주었을 때 서연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울었다. 그녀의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다.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고 우리에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다. 법원에서 나왔을 때 서연은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차에 올라타 떠났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매일 나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다. 심지어 내 회사 건물 아래에서 나를 기다리기도 했다. 그녀는 울면서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이혼하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나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내 마음은 확고했다. 더 이상 그녀에게 어떤 기회도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지금 이러는 것이 나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 집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고독이 두려웠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녀 스스로 자처한 일이었다. 나는 우리의 공동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집 한 채, 차 2대, 그리고 약간의 예금이 있었다. 나는 이것들을 모두 목록으로 만들고 박 변호사에게 처리해 달라고 했다. 나는 그녀의 이득을 취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내 몫을 돌려받고 싶었을 뿐이었다. 나는 심지어 그녀가 이혼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이미 생각해 놓았다. 나는 장기전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다. 민준이었다. 그는 나에게 전화해서 협상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 협상할 거 없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지훈아, 당신이 나를 증오하는 거 알아. 하지만 몇 가지는 내가 당신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다. 한 번만 만나줘. 딱 한 번만. 말 다 끝나면 바로 갈게. 나는 망설였다.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고 싶기도 했다. 결국 나는 동의했다. 나는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내가 그를 봤을 때 그도 많이 초췌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섞여 있었고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지훈아, 당신이 지금 나를 증오한다는 거 알아.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정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어. 그냥 서연을 너무 좋아했어. 좋아했다고? 나는 냉소했다. 그를 좋아한다고 해서 친구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해도 되는 거야?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다. 지훈아, 제발 서연을 용서해줘. 그녀는 정말 잘못을 깨달았어. 당신을 많이 사랑하고 이혼하고 싶어 하지 않아.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그녀를 용서해달라고? 그가 내가 용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그녀는 나를 배신했고 나를 속였어. 그녀 손으로 우리 결혼 생활을 망가뜨렸어. 그런데 지금 와서 나에게 그녀를 용서해 달라고 요원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지훈아, 당신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 알아. 그가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정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어. 그냥 너무 외로웠어. 당신이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녀를 소홀히 해서 그랬을 뿐이야. 그래서 그게 나를 배신한 이유라고?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가 외롭다고 해서 밖에서 다른 남자를 찾아가도 돼? 그가 외롭다고 해서 첫사랑이란 희애낙낙해도 돼? 그런 이유를 내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 민주는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변명이 얼마나 창백하고 무력한지 알았다. 내가 말했다. 더 이상 너를 보고 싶지 않아. 지훈아, 내 말 좀 들어봐.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뭐든지 할게. 당신이 서연을 용서해 주기만 한다면 나를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 나는 그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네가 지금 나를 위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너는 이미 모든 것을 망가뜨렸어. 나는 이 도시를 떠날 거야. 다시는 당신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가 말했다. 당신이 서연을 용서해 주기만 한다면, 그녀에게 기회를 주기만 한다면.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 그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다시 말했다. 더 이상 너를 보고 싶지 않아. 서연의 일은 내가 처리할 거야. 민주는 나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는 내가 그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일어서서 묵묵히 카페를 나섰다. 나는 그곳에 앉아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어떤 배신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 마음은 이미 완전히 죽었다. 이혼 소송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서연은 완강히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녀의 변호사도 계속해서 시간을 끌려 했다.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거나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나는 박 변호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연은 여전히 매일 나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고 심지어 내 회사 건물 아래에서 나를 기다리기도 했다. 몇 번은 도저히 피할 수 없어 그녀를 만났다. 지훈아, 정말 이렇게 매정하게 굴 거야? 그녀가 울면서 물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우리 결혼 5년인데 정말 아무런 감정도 남지 않은 거야? 감정? 나는 냉소했다. 당신이 민준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 사이의 감정을 왜 생각 안 했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녀가 내 손을 잡고 애원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맹세할게. 앞으로 당신에게 더 잘할게. 내 월급 다 당신에게 줄게. 다시는 민준 안 만날게. 나는 그녀를 바라봤지만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눈물도 그녀의 애원도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서연아, 더 이상 기회는 없어. 내가 말했다. 목소리는 평온하고 단호했다.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그녀는 절망적으로 내 손을 놓았다. 온몸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를 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떠났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잔인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임수와 배신 속에 살게 할 수 없었다. 그 후 내 삶은 지독히 바빠졌다. 나는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다. 더욱 많은 사건을 맡았고 밤낮없이 야근했다. 나는 일로 나 자신을 마비시켜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다. 진우 형도 자주 나를 찾아와 술을 마시고 대화해 주었다. 그는 내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늘 나를 위로하려 했었다. 지훈아, 이렇게 계속하면 안 돼. 어느 날 그가 나를 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고통 속에 계속 갇혀 있으면 안 돼. 벗어나야 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 새로운 삶.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당연하지. 진우 형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아직 젊잖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충분해. 가치 없는 여자 때문에 평생을 망칠 수는 없어. 나는 침묵했다. 진우 형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 마음속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았다. 이혼 소송이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연이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 그녀는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훈아, 이혼에 동의할게. 합의서에 서명할 거야. 이 문자를 봤을 때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해방감도 있었고 허무함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깊은 슬픔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답장했다. 좋아. 서명 다 하면 박 변호사님에게 알려줘. 곧 박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서연이 이미 서명했다는 것이었다. 지훈아, 축하해. 드디어 해방됐네. 박 변호사가 말했다. 해방됐지.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제에는 어떤 기쁨도 없었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았고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우리의 집, 차, 예금은 법률에 따라 분할되었다. 나는 더 많이 요구하지도
덜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 몫을 돌려받았을 뿐이었다. 내가 이혼 합의서에 내 이름을 서명했을 때 내 마음은 평온했다. 나는 그 합의서를 바라봤다. 거기에는 나와 서연의 이름, 그리고 우리가 한때 결혼했던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과거가 되었다. 구청을 나서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햇살 아래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나는 자유로웠지만 자유의 기쁨은 조금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진우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 형, 나 이혼했어. 전화 너머가 잠시 침묵하더니 진우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축하해, 지훈아. 오늘 밤 내가 술 살게. 취할 때까지 마시자. 좋아. 내 목소리에는 약간의 쉬는 기색이 있었다. 밤에 나와 진우 형은 한 고깃집에서 술을 마셨다. 우리는 많이 마셨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고통과 억울함을 모두 쏟아냈다. 진우 형은 조용히 들어주며 때때로 나에게 술을 따라주었다. 지훈아, 다 지나간 일이야. 그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나는 말했다. 고개를 젖히고 잔에 든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내가 잘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가치 없는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었다. 나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려 애쓰기 시작했다. 집안의 물건들을 다시 배치하고 서양과 관련된 물건들은 모두 치웠다. 나는 환경을 바꿈으로써 내 마음도 바꾸고 싶었다. 나는 나 자신을,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다. 나는 한때 모든 초점을 서연에게 맞추느라 나 자신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였다. 나는 운동을 시작하고 책을 읽고 여행을 다녔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려 했었다. 이런 방식으로 내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다. 이 과정이 길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언젠가는 이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혼 후의 삶은 마치 길고 긴 수행 같았다. 나는 혼자 사는 삶에 적응하기 위해 했었고 서연이 떠난 후 남겨진 거대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 더 이상 그녀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발소리도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요리 소리도 없었다. 그리고 우리 사이의 사소하지만 따뜻했던 대화도 더 이상 없었다. 나는 집을 새로 단장했다.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가구와 장식품을 바꿨다. 이런 방식으로 과거를 완전히 단절하고 나 자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고 싶었다. 한때 우리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들은 이제 낯설고 차갑게 변했다. 일은 나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나는 밤낮 없이 사무실을 파묻혀 몇 건의 어려운 사건을 맡았고 방대한 법률 조항 속에 나 자신을 묻었다. 오직 일 속에서만 나는 잠시나마 내 마음속의 고통과 공허함을 잊을 수 있었다. 내 동료들은 내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더욱 침착해지고 더욱 악착 같아졌다고. 진우 형은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다. 우리는 자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는 나의 불평을, 나의 회상을, 나의 분노를 들어주었다. 그는 늘 묵묵히 내 곁을 지키며 나에게 힘을 주었다. 지훈아, 너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게 사실은 너 자신을 과거에 가두는 거야. 어느 날 진우 형이 술에 취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사연은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그녀가 지금 어떻게 살든 너랑 아무 상관없어. 너는 앞을 봐야 해. 나는 친웃음을 지었다. 앞을 본다니 말은 쉽지만 서연의 배신은 내 심장에 깊은 상처로 새겨졌다. 밤이 깊어 고요해질 때마다 그 추악한 장면들이 영화처럼 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어 나를 뒤척이게 만들고 잠 못 들게 했다. 나는 서연의 근황을 알아보려 한 적도 있었다. 그녀가 이혼 후 민준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은 곧
이 도시를 떠났고 서연도 원래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녀도 잘 지내지 못하는 듯했다. 이 소식은 나에게 어떤 통쾌함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복잡한 감정만 더해졌다. 나는 한때 그녀를 사랑했고 지금은 증오하더라도 그 얽매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곧 그런 무의미한 탐구를 멈췄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성과의 만남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진우 형의 소개로 몇몇 괜찮은 여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다정하고 착하고 지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그들을 이해하려 할 때마다 내 머릿속에는 무의식적으로 서연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고 다시 감정에 빠져드는 것이 두려웠다. 나는 내가 아직 그 실패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어느 날 나는 헬스클럽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러닝머신 위에서 숨을 헐떡이며 뛰고 있는데 익숙한 그림자가 갑자기 내 시야에 들어왔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간단한 운동복 차림에 머리를 묶고 화장이 없는 얼굴이었다. 예전보다 훨씬 말라 보였지만 눈빛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단호함이 더해져 있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나는 러닝머신을 멈췄고 그녀도 멈췄다. 우리 사이에는 몇 미터의 거리가 있었지만 마치 넘을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것 같았다. 오랜만이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약간 쉬어 있었다. 나는 말했다. 어조는 평온했고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당신 요즘 괜찮아? 그녀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아? 내가 말했다. 당신은?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별로 안 좋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안 좋은 상황은 나와 상관없었다. 당신이 여기서 운동하는 거 봤어. 그래서 인사라도 하려고 왔어. 그녀가 말했다. 여기서 당신을 만날 줄은 몰랐네. 나도 몰랐어. 내가 말했다. 우리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그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 예전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할게.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눈빛에는 회한이 가득했다. 정말 잘못했다는 거 알아. 당신을 실망시키고 우리 결혼 생활을 망가뜨렸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가 지금 이 말들을 하는 것이 진심으로 뉘우쳐서인지 아니면 그저 약간의 위로를 구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 지나간 일이야. 내가 말했다. 우리 이미 이혼했잖아. 다 과거의 일이야. 알아. 그녀가 말했다. 눈가가 약간 붉어졌다. 그냥 당신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 용서해 달라고? 나는 냉소했다. 서연아, 어떤 일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당신은 나를 배신했고, 당신 손으로 우리 결혼 생활을 망가뜨렸어. 내가 아직도 당신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결국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내가 당신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그냥 당신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녀에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 갈게. 그녀가 말했다. 당신 몸 잘 챙겨. 말을 마치고 그녀는 몸을 돌려 헬스클럽을 나섰다. 나는 그녀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내 마음은 피할 수 없이 약간의 동요를 일으켰다. 그것은 사랑도 증오도 아니었다. 그저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이었다. 나는 러닝머신 위에서 계속 뛰었다. 땀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과거를 내려놓아야 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 서연의 등장은 마치 경고음 같았다. 그녀는 내가 아직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과거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해야 했다. 나는 더욱 적극적으로 삶에 임하기 시작했다. 변호사 업계 세미나에 참석하여 더 많은 동료들을 만났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성과의 접촉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다. 아직 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을 찾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그를 만날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앞에 있어.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나와 서연이 이혼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이 2년 동안 내 인생은 천지개벽할 만큼 변했다. 나는 더 이상 고통과 배신 속에 잠겨있던 남자가 아니었다. 나는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독립적이 되었으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더욱 잘 알게 되었다. 내 사업은 날마다 번창했다.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나는 나만의 법률 사무소를 설립했고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나는 나의 전문 지식을 통해 결혼 생활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그들이 용감하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나는 다양한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뜻이 맞는 많은 친구들을 만났다. 내 삶은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했다. 나는 더 이상 일과 가정만 알던 남자가 아니었다. 나만의 취미를 가졌고 나만의 추구를 가졌다. 내 연애 생활도 서서히 새로운 기미를 보였다. 한 업계 교류에서 나는 수진이라는 여자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심리 상담사였다. 지적이고 우아하며 이해심이 많았다. 맑고 밝은 눈을 가지고 있어서 내 마음속 깊은 상처를 꿰뚫어 보았지만 결코 일부러 들추려 하지 않았다. 수진의 등장은 따뜻한 햇살처럼 내 마음속의 그림자를 서서히 밝혀주었다. 그녀는 서연처럼 활발하고 명랑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하고 단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과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따뜻한 위로와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그녀는 사랑이 소유가 아니라 이해와 존중이라는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었다. 우리는 친구로 시작해서 서서히 발전해 나갔다. 우리는 새로운 관계에 서두르지 않았다. 수진도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우리 둘 다 감정은 시간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수진에게 나의 과거 경험을 이야기했다. 서연의 배신과 내 마음속의 갈등까지도. 그녀는 조용히 들어주었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하게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은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다고.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느냐는 것이라고. 그녀의 이해와 포용은 나에게 전혀 없는 편안함과 안도감을 주었다. 어느 날 수진이 나에게 물었다. 아직 서연을 증오해? 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아니, 증오하지 않아. 어쩌면 한때 증오했을지 몰라. 하지만 이제는 그저 그녀가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녀의 배신이 나 자신을 보게 했고 나를 많이 성장시켰어. 어떤 면에서는 그녀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몰라. 수지는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니 정말 기뻐.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마음속에는 감사가 가득했다. 그녀가 나를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나 자신을 다시 찾게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감정은 서서히 깊어졌다. 나는 매일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미소를, 그녀의 목소리를, 나는 다시 사랑의 달콤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한때 내 마음이 죽었고 더 이상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신의 등장은 사랑의 힘이 무한하다는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었다.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서연에 대해서는 가끔 소식을 듣곤 한다. 그녀는 이 도시를 떠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고 한다.
민준과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재혼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도 평온하고 평범해진 듯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고 그녀의 삶을 탐구하지도 않았다. 우리의 인생 궤적은 완전히 분리되었다. 나는 그저 그녀도 자신만의 행복을, 자신만의 평온을 찾았기를 바랄 뿐이다. 나와 수진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함께 일을 논하고, 함께 삶의 소소한 순간들을 공유한다. 나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전례 없는 편안함과 행복을 느낀다. 나는 더 이상 배신당한 남편이 아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나 자신이다. 나는 내려놓는 법을 배웠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내 인생은 그 폭풍우를 겪은 후에 마침내 오랜 평온과 햇살을 맞이했다. 미래의 길은 아직 멀다는 것을 알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내 곁에는 나를 사랑하는 수진이 있고 나를 지지하는 친구들이 있으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나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때 서연의 배신이 나의 모든 것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 배신이 오히려 더 나은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이야기는 배신으로 시작되었지만 새로운 삶으로 끝났다. 사연의 배신은 한때 내 마음을 잿더미로 만들었지만 시간의 침정과 자아 구원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 나는 과거를 내려놓고 옛 상처를 용서하며 마침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은 결국 내 인생에서 깊은 성장이 되었다.